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첫 현장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배당을 늘려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고 주가 조작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한 4가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게 핵심인데 민주당은 3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려고 했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도 편지를 붙인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북미 정상회담 때와 같은 관계 진전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장, 차관 등 주요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에 하루 동안 11,000건이 넘는 추천이 접수됐습니다. 다양한 인재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평가도 있지만 자칫 인기투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 거래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채찍으로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겐 혜택을 주겠다는 당근도 제시했는데 이날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공정 거래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엔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엄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범죄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는다면서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낮은 처벌 수위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지수 5천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당근책도 제시했습니다. 주주들에게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는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제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그래서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는 어제 35.19포인트 오른 2,907.04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2,900선을 넘겨 마감한 건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 이어진 국내 정치적 불안 상황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강력한 주가 부양책도 약속하면서 기대 심리도 반영된 걸로 보여집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5호 거래일 동안 외국인 순매수 규모만 4조 원을 넘은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실현의 속도나 미국과의 관세 협정 등 대외 변수 등에 따라 최근 급등세가 조정 국면을 거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고 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건데 경찰, 공수처와 수사 관할 문제가 생긴다면 총리실에서 조율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수사기관을 서로 견제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검찰 개혁안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기존의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던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 및 공소 유지권만 갖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축소해 개편합니다.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으로 넘깁니다. 중수청은 기존의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 내란 및 외환, 마약 관련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 간 업무 조율과 관리감독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지휘로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까지 총 3곳의 수사기관이 작동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관련 의견을 청취해가며 추진하겠다면서도
3개월을 처리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수사 상황과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검찰개혁이 나온 것이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일부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가 다 뒤집어서 다시 이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선 본격적으로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수사기관 와해는 법치 붕괴의 서막이며 국민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는 다시 대화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관계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현지 시간 11일 북한 외교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친서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미 대화를 재개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여러 차례 친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뉴욕에 있는 북한 고위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 백악관은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remains receptive to correspondence with Kim Jong-un, and he'd like to see the progress that was made at that summit in Singapore, which I know you covered in 2018 during his first term. 이어 특정 서신 교환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두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북한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두 정상이 만났던 2018년과 2019년보다 북한이 미국을 훨씬 덜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현재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이 지난번처럼 미국과의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과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꼭 1년 만에 전방 지역에서 켜졌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선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일부 전방 지역에서 들렸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 대응으로 확성기를 튼 지 꼭 1년 만입니다. 군은 대북 방송 중단이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는데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이어진 상황에서 먼저 확성기를 끈 겁니다. 오늘은 1시간 정도 틀었다가 또 껐다가 또 틀었다가 근데 소리가 그전처럼 크지가 않고 약간 작았는데 밤에는 크게 틀어요. 대통령실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폭로하는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심리전 수단입니다. 균형을 잃고 날아가다 펑 하고 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도 그 누가 반길까 싶은데요. 남북 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뒤 확성기를 해체했고 6년 뒤 윤석열 정부는 고정식, 이동식 확성기를 모두 재배치하고 방송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강력 중단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나흘째 먹통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예스24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는데요. 온라인은 물론 예스24가 운영하는 중고 서점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스24 측은요 2차례 입장문을 내고 9일 새벽부터 랜섬웨어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복구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유출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애당초 시스템 점검 중이라면서 해킹 사실을 숨긴 것도 빈축을 샀는데 연이은 해명에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예스24의 입장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차례나 본사를 찾았지만 기술 지원에 협조하지 않았고 상황을 구두로 공유받은 것 외에는 추가 확인도 협력 조사도 없었다고 알렸습니다. 프랑스에서 15살 학생이 학교 직원을 흉기로 찌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이 폭력의 뿌리에 소셜미디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i on laisse nos enfants et nos jeunes adolescents totalement sur les réseaux sociaux, ils ont accès à quoi? Harcèlement en ligne. Et donc on a une épidémie depuis 2015 dans tous les pays où les réseaux sont ouverts aux plus jeunes. 지난 10일 프랑스의 노겐트 지역에서 15살 학생이 학교 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면서 프랑스에선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는데요. 마크롱은 2015년 말부터 소셜미디어가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폭력, 행동장애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SNS 전염병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금지가 교육이 아니라 보건의 문제란 겁니다. 마크롱은 15살 미만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t vous allez le faire quand? Eh bien, je vais vous dire, c'est simple. Je nous donne quelques mois pour arriver à faire la mobilisation européenne. Sinon, je négocierai avec les Européens pour que nous, on commence à le faire en France. 이유는 우려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연령 제한은 각 나라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나이를 검증할 수 있는 도구를 회원국들과 함께 개발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호주에선요,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통과시킨 바 있는데 전 세계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국제 드론 레이싱 대회에서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인간 조종사를 이겼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반응이 2달 전 대회를 온라인에서 다시 화제로 만들었습니다. 2대의 드론이 22개의 벽으로 만들어진 장애물 사이를 순식간에 돌파합니다. 한 대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입니다. AI가 이기는 게 당연할 것 같지만 최상위권 드론 조종에서는요, 인간이 앞서왔는데 자율주행에서 처음으로 인간을 꺾은 겁니다. 지난 4월 아부다비에서 열린 드론 리그 대회에서 네덜란드의 델프트 공대 연구팀이 만든 드론이 3명의 전 챔피언을 모두 꺾었습니다. 2달 전 대회 소셜미디어 X에서 화제가 되면서 1,700만 번 넘게 재생됐는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이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의 트윗에 점 3개 말줄임표로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 10,000건이 넘는 추천이 접수됐습니다. 다양한 인재 활용이냐 인기 투표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군 대전병원장 이국종 교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사회에서 이 교수를 추천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장관과 차관 등 고위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10일 첫날에만 11,300건 넘는 추천이 접수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으로 추천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습니다. 검찰 개혁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군 대전병원장을 맡고 있는 이국종 교수가 많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 의사회는 의료 시스템과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고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의 적임자라며 이 교수를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관련 단체의 첫 공식 추천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인재를 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정치적 목적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거론되는 후보들은 친민주당 성향의 유명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지층을 활용한 인기투표로 변질할 수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중앙선관위위원장의 부정선거를 주장한 황교안 전 총리를 여가부 장관의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이준석 의원을 추천하는 등 희화화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추천제가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철저한 검증과 함께 보여주기식이 아닌 국민 신뢰를 받는 진정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16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 추천을 받은 뒤 검증을 거쳐 적임자로 여겨질 경우 정식 임명할 예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른바 3대 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특검 1명을 추천하는데 누가 특검을 맡을지 후보를 추리는 중입니다. 박사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최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전날 의결하자 여당은 곧바로 특검 후보자를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지도부에서는 특검 후보자들을 추천을 받고 있고 충분히 많은 후보자들이 지금 추천되고 있어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새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지는 13일 전에 특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겁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두 당이 각 1명씩 추천해 이 중 1명을 임명합니다. 특검 후보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고위직이었던 심재철, 김양수, 한동수 변호사 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심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 남부지검장 등을 역임했고 김 변호사는 특수통 인사로 부산고검 차장을 지냈습니다. 한 변호사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낼 당시 검언유착 의혹 등을 감찰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충돌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비롯해 과거 병역비리 수사팀장이었던 이명현 변호사도 특검 후보자로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은 중지시키고 특검을 추진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특검의 칼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합니다. 특검팀이 꾸려지면 최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달 초부터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꼭 무덤 같다고 했던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선을 2주 앞두고 군까지 동원해 주요 자료를 파기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자료를 파기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휘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 첫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꼭 무덤 같습니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 기간 때 이 같은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PC 등 주요 자료에 대한 파쇄 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자료를 원 상태에서 보존하십시오. 당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비서실과 안보실이 군 인력을 동원해 주요 자료를 파기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군 정보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방첩사에서 안보실로 파견 간 A씨는 방첩사 정보종합분석실 과장 B씨에게 내부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PC와 하드디스크 등을 물리적으로 파쇄하기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이후 실행 계획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안보실에서 27일까지 주요 자료를 파쇄하면 모니터 등 다른 컴퓨터 부품 등은 다음 날인 28일에 방첩사가 와서 수거해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당시 방첩사는 자체적으로 내부 토의를 통해 부품을 가져갈 실무자까지 따로 편성했던 걸로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반부패 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경찰은 정 전 비서실장을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걸 틈탄 약탈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미국 정부가 이 폭력 사태의 책임을 멕시코에 돌리면서 외교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두꺼운 유리문이 뜯겨 나갔고 진열대는 텅 비었습니다. 밤사이 벌어진 약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So basically what happened last night, there was a bunch of looters that came through. They're trying to break into every store that they saw, and any openings that they would see, they would go in and try and break through. This is not for the ICE protests. You guys are doing for other things. There's no point in this. 시민들의 불안은 상점과 풍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신발 매장 앞입니다. 겉이 나무로 꽁꽁 가려져 있어 문을 닫은 줄 알았는데 가까이 와보니 영업 중입니다. 약탈을 막기 위해 철통 방어에 나선 겁니다. 경찰 인력이 시위 진압에 집중되면서 치안 공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업주들은 자비를 들여 사설 경비원까지 고용하고 있습니다. LA시는 결국 주요 시위 지역에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을 막는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 대부분이 멕시코계 이민자라며 소유 사태의 배후로 멕시코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Claudia Sheinbaum came out and encouraged more protests in LA, and I condemn her for that. She should not be encouraging violent protests that are going on. 멕시코 정부는 거짓 선동이라며 분노했습니다. Totalmente falso. Nunca hemos llamado a las acciones en Los Ángeles. Ahora, siempre defendemos a los mexicanos allá. Es nuestra labor. 멕시코 언론은 미국이 LA 시위의 책임을 멕시코에 돌린 것은 이민자 문제 등 외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까지 치솟고 대전 31도, 대구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제주도에선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진 건데 제주도엔 주말까지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